안녕하셨습니까? 채널 24K 함께 책을 읽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 그 네 번째 강의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맨 처음에 책의 소개와 저자의 소개,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역사가라고 하는 특정한 지식인 집단, 학자 또는 직업인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과 그들이 인식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장으로 넘어가서 사회라는 것과 개인이라는 것, 이 두 개는 어떻게 서로 의미를 교환할 수 있고 또는 각각의 특징을 갖는가, 이것을 정리를 해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주제는 어디까지가 사회적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적이냐, 이 구분을 명백히 하고 그 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채널 24K에서 이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읽으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속에도 많은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의 충돌, 이것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결국 샌델 교수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었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럼 E.H. 카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사회와 개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서양사학계에서, 서양사상계에서 무척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 그 명제 속에 사회를 강조하는 견해와 개인을 강조하는 견해, 이 두 개가 대립되어 왔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를 우선시하는 이런 시각, 그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에 관해서는 러셀의 역설이라는 이런 명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러셀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들도 다 익숙히 아시는 주제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느 게 먼저라고 하기 참 어렵다. 근데 사실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이미 났습니다. 닭이 당연히 먼저여야 한다. 닭이 알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이런 과학적인 순서 때문에 닭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은 났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징적으로 이 두 개의 문제는 우선을 따지기 어렵다라는 상징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주제이기는 하죠. 그래, 러셀의 시대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지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사회가 먼저인가 개인이 먼저인가, 사회와 개인은 불가분의 관계다. 러셀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이 완전한 하나의 섬이 될 수는 없다. 사회와 개인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이 완전한 섬이 아니다. 이 속에는 암암리에 어떤 것이 더 우선시되는 느낌이 있나요? 개인은 혼자 고립돼서 혼자만이 살 수는 없어. 이런 이야기가 강조되니까 암암리에 사회가 우선되고, 그래서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걸 감지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진전이 돼서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본토의 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사회가 우선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이러한 명제를 내놓은 존 돈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사람들을 함께 놓았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실체로 바뀌지는 않는다.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이죠. 결국 이러한 두 가지의 주장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질문이 둔화되고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대립 속에서 EH카 같은 입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은 서로 병행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EH카 교수의 두 개의 가치관의 대립 속에서 선택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EH카는 역사는 개인의 우연성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카 교수의 사회주의 우선적 성향이 다소 이제 내비치게 되는데요. 역사는 개인의 우연성만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개인의 독립적인 현상의 집합이 역사는 아니다.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 이제 맨 앞에서 EH카 교수는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의 인식의 우선성을 이제 강조하지요. 이러한 입장에 대립해서 개인 숭배를 우선시하던 그런 개인적 가치가 우선이다 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던 그러한 견해가 있었는데요.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의 15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만개하게 되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브루크하르트가 이야기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의 예를 들어보면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민족, 국가, 당파, 가족, 단체의 일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인간이 자기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민족, 국가, 당파, 가족, 단체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개인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여기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뒤늦게 생겨나기 때문에 요거는 트라이브, 부족, 종족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원으로만 생각하던 개인이라는 인간이 르네상스가 발생하고 나서는 자기 정신을 강조하는 나만의 정신, 나만의 의식, 나만의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이것을 강조하는 정신적 존재로 자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르네상스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되짚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유럽의 사회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로부터 그 문화의 뿌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1000년에 걸쳐서 기독교 가치관이 중심에 있는 봉건주의 사회가 계속됐었고 그 끝에 가서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변화 발전하면서 종교개혁을 거쳐서 발전하면서 새로운 인간 중심적 가치관을 등장시키게 되는데 이때에 새로운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가치관의 복원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던 신본주의적인 사회로부터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신이 있다. 신의 가치가 중심이다 하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들은 드디어 인간은 개별적인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 현상을 르네상스, 부활이라고 얘기하게 된 겁니다. 르네상스는 레너전스, 다시 태어났다, 다시 생겨났다, 부활했다는 뜻을 갖는데 왜 부활이라고 부르게 됐느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고는 인간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 체계였죠. 그러니까 신들조차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의 신들은 모두가 인간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가치의 중심에 인간을 놓고 생각했었죠. 이게 헬레니즘 문화였는데 이것이 1000년 동안의 유럽의 다크 에이지, 암흑의 역사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신본주의적인 문화 중심으로 1000년을 지내오다가 다시
헬레니즘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의 르네상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해서 인간 각자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것이 우선시되는 이런 이제 시대를 열게 되면서 개인 숭배의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등장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종교개혁과 농민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형태의 인본주의적인 산업체계와 인본주의적인 종교체계가 등장을 하게 된다. 자본주의가 왜 인본주의적이냐?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 뭐냐? 생산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 속에서 생겨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죠. 그죠? 이거는 둘 다 인간적 요소입니다. 이 안에 신의 가치 같은 것이 개입할 자리가 없죠. 그죠? 어떤 사회적 결정이나 이런 것도 이 두 개의 요소 속에서 결정되는 거죠. 인간들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경제활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뭐냐? 청교도주의라는 거죠, 소위. 천주교라고 하는 교리로부터, 말하자면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리로부터 개신교라고 하는 교리로 변화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인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해 들어가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미션이라고 하는 라틴어. 소명이라는 거죠, 소명. 신이 인간에게 해야 하는 일. 이게 미션, 소명인데, 이거를 독일어로 베르프라고 번역을 했다. 누가? 마틴 루터가 베르프라고 번역을 했다. 이런 게 베르프. 독일어로 베르프는 직업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소명, 사명 이런 뜻도 있지만 베르프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직업. 하늘이 준 소명을 인간이 선택한 직업과 동일시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 속에 굉장히 강한 인간적 자유가 포용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프로테스탄티즘의 대두죠. 여기서부터 자본주의의 본질을 설명하게 되는 자유방임주의, 인비지블 핸드에 의한 자유방임주의,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신권과 왕권이 결합해서 통치하던, 일방적으로 하던 이러한 정치 논리로부터 인간 개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간의 하늘이 준 천부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프랑스 혁명과 시민 권리에 대한 혁명들이 유럽 도처에서 등장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제러미 벤덤이 주창한 공리주의가 드디어 자본주의의 행동 양식, 의사결정 양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공리주의 뭐죠?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쾌락, 효용, 소위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전부 측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최대가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결정의 최선이다. 말하자면 개인적인 유틸리티의 합이 사회적인 유틸리티를 결정한다. 이런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게 공리주의죠. 이렇게 개인 숭배의 사회가 유럽에 만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러한 이제 둘의 대립의 관계에 대한 이츠카 교수의 견해, 종합적인 견해는 어떤 것이냐. 오늘날 이러한 자유라고 하는 개인 중심적인 사고와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 중심적 사고, 이 사이의 긴장은 추상적인 관념의 싸움이 아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사회와 사회 간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집단과 집단 상호 간의 투쟁이며, 사실 우리
이 현실 속에서 보죠. 현실 속에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에서 싸우는데 그 속에 존재하는 게 개인을 우선으로 하느냐, 사회를 우선으로 하느냐, 이러한 가치관을 사이에다 두고 개인들의 집단과 집단 상호 간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각 집단은 자기 편에 유리한 사회정책을 추진시키려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회정책은 저지하려고 하는 싸움이다. 오늘 현재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투쟁의 현상은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봤다 이거죠.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역사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역사가로서도 고민이 생기는데 어디까지가 역사가도 개인으로서 단독적인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며 어디까지가 자신이 처한 사회와 시대의 산물인가? 나는 과연 철저한 개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가? 역사가의 고민입니다. 아니면 나 또한 사회와 시대라고 하는 것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그 일부로서의 산물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된다. 이 고민을 역사가가 하면 역사가는 일반인하고는 다르게 어떤 고민을 그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고민이 정리되느냐? 역사상의 사실이라는 것을 놓고 그것은 어디까지가 단독적인 개인에 관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적인 사실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민이 바로 역사가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된다. 역사가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거기에 관련된 개인들의 단독적인 문제이고 어디까지가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직하는 과거는 현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라고 하는 긴 하나의 과정은 인간이라고 하는 집단이 행진을 하는 하나의 행렬로 비유할 수가 있다. 역사가 또한 그러한 행렬 속에 들어있는 역사의 일부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역사가 또한 역사가 움직이는 행렬, 그 행렬에 따라서 새로운 전망과 시각을 끊임없이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 결국 그래서 그렇게 행렬 속에서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이러다 보면 결국 그가 속해 있는 행렬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도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언제나 객관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고정된 한 장소에만 존재하는 그래야만 하는 역사가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들이 그런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사학자로 유명한 이제 몸젠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죠. 그가 로마사를 썼는데 몸젠이 쓴 로마사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몸젠이 살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로마사 속에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몸젠이 로마사를 쓰는 순간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게 1848년에서 이제 9년 사이에 쓴 건데요. 그 당시에 로마에 팽배했던 자유주의 혁명의 실패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1948년에서 9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인권혁명이 일어났고 1948년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발표됐고 독일에서 독일 혁명이 일어났고 이랬던 시기죠. 유럽의 혁명의 바람이 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펼쳐졌던 자유주의 혁명이 전부 성공한 게 아니죠. 거의 다 실패했죠, 초기에. 로마에서도 결국 자유주의 혁명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시각,
그때의 시각을 가지고 로마사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몸제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자유주의적인 입장,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몸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혁명의 실패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이걸 가지고 있었겠죠. 결국 그 시각을 가지고 로마사를 쓰게 된 결과 키케로를 우유부단한 정치인으로 격하하고 그 당시에 로마 공화정을 세치혀로다가 참 자유자재로 요리하고 부단하게 이제 좌우해왔던 당시의 사상가이자 유색객이었던 이제 사람이죠. 키케로. 그 사람을 그 시대를 이끌었던 훌륭한 정치인으로 미화하고 이래주질 않고, 왜냐하면 로마의 자유주의 혁명이 불 때 키케로는 그 이전에 로마의 고정적인 붕괴되어야 하는 원로원 사회의 보수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으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대체됐던 거죠, 키케로가. 그래서 이를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격하해버리고 시저의 이상화를 통하여 이러한 혼란을 일시에 해소해줄 영웅의 등장, 이것을 기대하는 심리로 시저를 우상화를 하는 이러한 로마사를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전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실망, 독일 혁명의 실망, 이태리 혁명의 실망,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혁명이 대상으로 했던 세력으로 가치가 대치될 수 있는 키케로는 깎아내려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해서 그 뒤에 들어왔던 그 로마 공화정을 타개해버리고 자신이 이제 최고의 권력의 최고봉으로 들어와 앉아서 로마의 혁신을 만들어낸 시저를 우상화를 하는 역사를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지금 몸제는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시대에 이런 영웅, 이 시대를 이렇게 바꿔줄 영웅, 이렇게 개혁해줄 영웅, 그것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결국 그의 로마사는 그렇게 쓰여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또 하나의 예로서 이제 보수주의자 네이미어라고 하는 이제 역사학자의 예를 또 하나 든 겁니다. 이 네이미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당연히 영국의 유명한 사학자죠. 원래 폴란드 사람입니다.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는데 영국으로 가서 학자로 성공을 하고 기사자기까지 받은, 영국인이 돼서 기사자기까지 받은 그런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등장했었던 둘이 갈등을 의회 내에서 일으키고 부딪혔던 세력들의 이야기를 참고로 미리 좀 정리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휘그당, 토리당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휘그와 토리라고 하는 두 개의 의회 내에 이제 오늘날의 정당하고는 좀 다르지요. 의견을 같이 하는 집단들끼리 이제 집단화한, 의회 내에서 집단화한 그런 그룹인데, 1968년에 영국의 왕 제임스 왕의 계승의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의회의 분파다. 영국의 왕위는 참 여러 번 이 왕통이 바뀝니다. 유럽에 있던 각국의 나라에서 한 번씩 와서 다 왕 노릇들을 해요. 독일 사람이 와서 왕이 되기도 하고 프랑스 사람이 와서 왕이 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생기는데, 제임스의 왕위도 그러한 문제로 이제 복잡한 과정을 겪어 있을 때죠. 그때 누가 이제 이 제임스의 왕위 계승을 제임스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 때문에 둘이 이제 갈렸던 그런 집단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국의 정당을 형성하는 데에 기초가 되죠. 휘그는 후일에 자유당으로, 토리는 이제 보수당으로 변신을 했고, 노동당은 그 한참 뒤에 이제 생겼고요. 요런 배경에 이제 휘그와 토리라는 이야기가 배경으로 있다. 이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이 네이미어는 왜 그럼 역사학자로서 보수주의자가 됐느냐?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현상, 그것이 그 사람이 보수주의적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미어가 활동하던 영국의 1800년대부터 1914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때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한참 활발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영국에서는 1단계적인 산업혁명이 완성됐고 독일에서는 뒤늦게 이제 산업혁명의 싹이 이제 트기 시작할 그런 때지요. 이때 영국의 역사가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 진보적인 변화. 이거를 이제 지지하는 입장. 사회는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2차 대전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고들이 유럽에 넓게 퍼지게 됐느냐? 변화에 대한 공포의 분위기. 야, 이게 새로운 시대, 인간이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산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수용한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가 유럽에 만연되고 있었지요. 이래서 이때의 보수적인 사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있기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보수적인 사고가 다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네이미어는 1848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유럽에 실패한 혁명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자유주의, 말하자면 진보라는 사고, 이 진보라는 사고에 대한 희망이 어떻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무력이라는 것에 대응하는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견해를 피력한다고요? 정치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침입한다는 건 무익하고 위험할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대역사가라고 해도 자기가 살고 자기가 경험했던 시각,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평가하고 다시 조명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이미어는 결국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사상이나 어떤 종교에 가까운 교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걸 그거에 기초로 해서 자기의 자유로운 활동에 자기 스스로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않을수록 인간적 사고에는 더욱 유익한 것이 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 그것이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때 기존에 존재하는 정치적인 사상이나 특정한 종교적 교리, 그걸 가지고 자기 자유를 속박하면 할수록 인간의 사고의 유익성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역사가의 관점이라는 거, 그가 얼마나 뛰어난 역사가냐 아니냐, 총명하냐 천재냐, 무슨 어떤 수식에도 상관없이 역사가의 관점은 결국은 사회적 또는 역사적 경험에, 자신의 그런 경험의 배경에 뿌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독일의 마이네키라든지 영국의 버터필드 같은 이런 역사가들의 네이미어와 유사한 사례들을 이제 반복해서 말하자면 증거 자료로다가 그 뒤에 계속 제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집어들 때에는, 역사책을 읽으려고 집어들 때에는 표지에 적혀 있는 저자의 이름을 찾아보는,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것만을 찾아보는 걸로는 충분치 않고, 이게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지? 이게 언제 쓴 거야? 이것까지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 책을 간행한 출판사나 간행한 일자, 이 저자가 그것을 쓴 시기, 이거에 따라서 역사가의 견해는 앞에서 보듯이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 하는 얘기 뭡니까? 한 역사가가 똑같은 두 권의 책을 쓸 수는 없다. 한 역사가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살아가는 시간, 역사의 행렬 속에 같이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그 사회적 또는 역사적 배경은
계속 바뀌게 돼 있으니까. 아마도 이 얘기는 카 교수 자신의 변화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죠. 처음에 우리가 인트로덕션에서 카 교수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히틀러를 한때는 옹호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스탈린을 옹호하기도 하고 이랬더니 이제 변화, 자기 자신의 논지의 변화, 이것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경험한 냉정한 사실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국 결론이 역사의 산물로서 역사가는 존재한다. 역사가 자신조차도 한 역사의 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역사가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연구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역사가는 개인인 동시에 역사와 사회의 아들이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중의 시선으로 역사가를 투시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역사가를 그 개인의 능력과 그 개인의 경향, 그것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역사적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 이것을 이중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 현실 속에도 그런 게 있죠.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그럼 절대적인 역사의 기록이냐? 김부식이 그 당시에 삼국사기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이,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하는 문제에서 김부식이 바라봤어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환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채호나 박은식 같은 양반들이 조선 상고사를 쓰거나 조선 국경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 책을 쓸 때에도 이들이 그 당시에 식민 피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배 세력과 다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 그러한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저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 흐름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역사가를 연구하고 그들이 쓴 역사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사회와 개인이라는 문제, 그 속에서의 역사가라고 하는 위치, 이것에 대한 설명은 결국은 또 한 번 E.H. 카 교수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이야기, 이 명제를 입증해 나가는 또 하나의 논리적 단계, 그 강조점이죠. 이렇게 역사가라는 것은 자기가 처한 사회와 역사적 현실이라는 것으로부터 전혀 별개거나 독립적일 수 없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서는 역사책을 읽을 수도 없고 역사가를 판단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정리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훑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